바보한테 시집가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어! 혼례 전날 밤, 쌍둥이, 동생이 울부짖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밥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첫째 딸이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눈물도 없이 온 마을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불쌍한 것, 빚 때문에 바보한테 시집 가는 거라고. 그러나 그 신방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혜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법 잘 나가는 포목 장수였습니다. 비단길 따라 팔도를 누비며 돈을 벌었고 남원 장터에서 강서방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에는 비단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을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 명절 때면 대문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 기울기 시작한 살림은 쉬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밀린 외상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수해로 비단 창고가 물에 잠긴 것은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잇따른 실패로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남은 것이라곤 초가집 한 채와 논 두 마지기, 그리고 딸 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강서방에게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이었습니다. 첫째 연희와 둘째 소희.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지만 두 아이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소희는 눈이 크고 입술이 붉어 마을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솜씨가 좋아 사람들을 웃기는데 탁월했고 수도 곧잘 놓았으며 노래도 잘해서 어딜 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서방은 소희를 볼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좋은데 시집 보내겠다고 늘 말했습니다. 연희는 달랐습니다. 소희보다 수수했습니다.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웃음도 소희처럼 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깊었습니다. 연희는 어릴 때부터 산을 좋아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약초 바구니를 들고 혼자 산에 올랐다가 해가 질 무렵 돌아왔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귀한 풀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의원 노 씨가 한 번은 연희의 바구니를 들여다보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니? 이 풀은 내가 30년 의원 노릇하면서 2번밖에 못 본 것인데. 연희는 그저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냄새가 좋아서 따왔습니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독초가 아닌 걸 알았니? 잎 뒤쪽 맥이 다르거든요. 노 의원은 그날 이후 연희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어째 저리 약초를 잘 알까? 산신령이 가르쳐 준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지만 연희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스스로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거나. 아버지는 연희보다 소희를 더 예뻐한다는 것을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미안해했고 연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연희는 산이 있었고 약초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아침이 끝난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희가 어릴 적 일이었습니다. 5살 때였습니다. 연희는 알아누운 어머니 곁에서 약초 다리는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살던 박할머니였습니다. 백발의 눈빛만은 유독 또렷한 노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뭔가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병자를 보면 낫겠다 죽겠다를 미리 알았고 씨앗을 보면 어떤 꽃이 피는지를 알았습니다. 연희는 그 할머니가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연희야. 예, 할머니. 세상이 너를 평범하다 해도 할머니가 연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느니라. 언젠가 내가 그것을 알게 될 날이 온다. 어떤 복이요?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 연희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소희가 예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은 수수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소희를 더 챙길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그 말의 뜻을 연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 단단하게 새겨두었습니다. 16이 되던 해였습니다. 박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산소에 약초 한 다발을 놓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복이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약초 향이 퍼졌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대문이 쾅 열리더니 덩치 큰 사내 셋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앞장선 이는 최첨지였습니다. 남원 땅에서 최첨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 행세를 했습니다. 반듯한 갓에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말씨도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뒤에서 이자를 불려 사람을 옥죄는 것으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이자가 이자를 낳게 하고 나중에는 집이고 논이고 다 긁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 최첨지에게 빚을 지면 집안이 망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강서방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최첨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첨지 어른. 강서방, 기한이 지났소. 최첨지가 마루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뒤에 선 사내 둘은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쌀 500가마요. 강서방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첨지 어른,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번 달 안에 반드시 그 말을 몇 번을 들었소. 최첨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지난 봄에도 반드시라 했고 여름에도 반드시라 했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소. 첨지 어른, 이 집이랑 논밭 다 합쳐봤자 500가마는 안 되겠소. 허나 내가 사람이 후하지 않소. 최첨지가 슬며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지 음산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소. 딸 하나를 박도령한테 시집 보내면 빚 전부를 없던 걸로 해주겠소.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도령이라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외딴 곳 산자락 아래에 허름한 집을 짓고 할머니와 둘이 사는 총각이었습니다. 나이는 20 남짓인데 마을에 내려오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말을 했고 걸음걸이도 이상했습니다.
가끔 혼자 웃기도 하고 지나가는 개를 보고 한참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다 놀려도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저기 박도령 간다. 피해라. 마을 꼬마들이 도망가도 박도령은 고개를 갸웃거리다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박도령이요? 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바보 총각 말씀이십니까? 바보면 어떻소? 먹여 살리기만 하면 되지. 딸 하나 보내면 빚 500가마가 없어지는 거요. 좋은 조건 아니요? 그 순간 방 안쪽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요. 절대 싫어요. 소희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비단 놀이개를 찰랑찰랑 달고 있었습니다. 곱고 야무진 얼굴이었습니다. 바보한테 시집 가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최첨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희를 훑어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결정하시오. 안 그러면 이 집 다 넘기시오. 최첨지가 사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어머니가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강서방은 마루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연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떠다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강서방은 물을 들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마당 한켠 매화나무 아래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겨울 준비를 마친 나뭇가지가 서늘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소희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가 저렇게 울부짖는데 억지로 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정을 못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딸 모두 품에 안고 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야 하는가? 연희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약초 캐다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강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연희야. 아버지, 우시면 안 됩니다. 연희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소희는 못 갑니다. 저 상태로 그 집에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괜찮겠느냐. 바보한테 시집을 가는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습니까? 가보기 전엔 모르는 거지요. 강서방은 말을 잇지 못하고 딸의 손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혼자 방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바보라는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두려워도 간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연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약초 바구니. 바구니에는 산에서 미리 캐두었던 약초들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곳에 가더라도 약초만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평소 야무지고 밝던 소희답지 않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문 앞에서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연희는 짐 싸는 것을 멈추고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와.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일어나.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쌍둥이잖아. 같이 태어났잖아. 근데 왜 언니가 가야 해? 내가 가야지. 내가 갈게. 소희야. 정말이야. 내가 갈게. 언니 대신 내가 갈게. 연희는 조용히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못 가. 언니는 갈 수 있고 나는 왜 못 가? 너는 무서운 걸 티 내거든. 소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야, 나는 티 안 내는 편이잖아. 낯선 곳에 가도 버티는 편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맞아. 그게 무슨 이유야? 그리고 연희가 소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약초를 알잖아. 어딜 가도 굶진 않아. 소희는 결국 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소희의 등을 토닥이며 연희는 눈물이 나올 것을 참았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했지만 그것은 반만 사실이었습니다. 절반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연희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소희가 잠든 뒤 연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먼 곳에 갑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서 잘 살아볼게요. 본래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연희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빗이 자꾸 걸렸습니다. 연희야, 정말 괜찮겠니? 예, 어머니.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무도 모르잖니. 박도령이 바보라는데 내가 거기서. 어머니, 울지 마세요.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잘 살겠습니다. 이 어미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하는구나. 어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연희가 어머니의 뺨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본래 구경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저 불쌍한 것 좀 봐. 첫째 딸이 가는 거래. 쌍둥이 중에 첫째가 가는 거야? 빚 때문에 바보한테 시집 가는 거잖아. 참 팔자도 기박하지. 박도령이 바보라 하더니 얼마나 심한 바보길래. 저 애는 무슨 죄야. 연희는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노 의원이 연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연희야. 연희가 멈추었습니다. 노 의원은 주름 가득한 얼굴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에 가면 뒷산을 잘 봐라. 약초가 많을 게야. 연희는 그 말이 위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의원 어르신. 내 손에 있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게 내 복이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연희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버지. 연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 첫째 딸입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연희야. 아버지, 고개 드세요. 강서방은 말을 잇지 못하고 딸의 손만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희는 마당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었습니다. 소희야, 어머니 잘 부탁해.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마꾼이 가마를 들었습니다. 출발합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가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리들이 멀어졌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마 안은 좁았습니다. 무릎이 양쪽 벽에 닿았습니다.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연희는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바보라는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웠습니다. 이 길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가마 안에서 혼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떤 곳이든 살아남겠다. 내가 가진 것으로. 가마가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막이 가팔라지자 흔들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연희는 가마 옆에 놓아둔 약초 바구니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산 냄새가 났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이든 산이 있으면 됩니다. 산이 있으면 약초가 있습니다. 약초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연희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허름해 보이지만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담장은 낮았지만 튼튼했습니다. 마당에는 뜻밖에도 약초가 가득했습니다. 이름 모를 풀들이 줄을 맞추어 정갈하게 심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저것은 당귀, 저것은 천궁, 저것은 작약. 모두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이것을 직접 심고 가꾼 것이었습니다. 바보가 이런 약초를 심을 수 있을까? 연희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왔구나. 마루에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이 유독 또렷한 할머니였습니다. 머리는 희었지만 걸음걸이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연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들고 온 약초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들어오너라. 할머니는 연희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생강과 대추를 달인 차였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오느라 힘들었겠구나. 괜찮습니다, 할머니.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무섭다고. 연희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용감한 아이로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연희의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저 약초들 내가 직접 캔 것이냐? 예, 할머니. 오면서 눈에 띄는 것을 몇 가지 뜯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있는 것들은 알아보았느냐? 예. 당귀, 천궁, 작약. 모두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누가 심었는지 궁금하지 않더냐? 연희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가 연희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방에서 놀라도 비명을 지르지 마라. 연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니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게야. 연희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릴 때도, 마당을 쓸 때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방에서 놀라도 비명을 지르지 말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인가? 가마에서 내린 연희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허름해 보이지만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담장은 낮았지만 튼튼했습니다. 마당에는 뜻밖에도 약초가 가득했습니다. 이름 모를 풀들이 줄을 맞추어 정갈하게 심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저것은 당귀, 저것은 천궁, 저것은 작약. 모두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이것을 직접 심고 가꾼 것이었습니다. 바보가 이런 약초를 심을 수 있을까? 연희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왔구나. 마루에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이 유독 또렷한 할머니였습니다. 머리는 희었지만 걸음걸이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연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들고 온 약초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들어오너라. 할머니는 연희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생강과 대추를 달인 차였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오느라 힘들었겠구나. 괜찮습니다, 할머니.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무섭다고. 연희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용감한 아이로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연희의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저 약초들 내가 직접 캔 것이냐? 예, 할머니. 오면서 눈에 띄는 것을 몇 가지 뜯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있는 것들은 알아보았느냐? 예. 당귀, 천궁, 작약. 모두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누가 심었는지 궁금하지 않더냐? 연희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가 연희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방에서 놀라도 비명을 지르지 마라. 연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니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게야. 연희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릴 때도, 마당을 쓸 때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방에서 놀라도 비명을 지르지 말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인가? 해가 지고 신방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연희의 머리를 다시 매만져 주었습니다. 잘해라. 예, 할머니. 겁내지 마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박도령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혼례 내내 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절을 할 때 박자가 맞지 않아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연희는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령이 말했습니다. 배고프오?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어색함을 달래려 약초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길을 오면서 뜯어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 긴장이 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것은 익모초요. 연희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박도령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것. 익모초. 부인병에 쓰이는 약초요. 연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것은 결명자고 눈을 밝게 하는데 쓰이지. 볶아서 차로 마시면 더 효과가 좋소. 마을 의원 노 씨도 헷갈려 하는 약초들이었습니다. 모양이 비슷해서 틀리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눈에 어떻게 아십니까? 박도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알고 있소? 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의 어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바구니를 뒤적였습니다. 작은 풀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것은요? 박도령이 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수오요. 머리를 검게 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지. 산삼보다 구하기 어려운 것인데 어디서 얻었소? 연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수오를 알아보는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한양 의원도 실물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꺼내도 됩니까? 그러시오. 연희가 바구니 깊숙이 손을 넣어 잡고 까만 열매를 꺼냈습니다. 박도령이 열매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미자요. 5가지 맛이 난다고 오미자지. 신맛,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폐를 보하고 기침을 다스리오. 그리고 박도령이 덧붙였습니다. 이 열매는 가을에 붉게 익었을 때 따야 하오. 지금 따온 것은 조금 일렀소. 며칠 뒤에 다시 가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오. 연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뒷산의 오미자 자리를 아십니까? 알지요. 박도령이 처음으로 연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깊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감추어온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이 올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초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당귀와 천궁의 차이를 물었고 박도령이 뿌리 모양으로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연희가 독초를 피하는 법을 이야기하자 박도령이 잎의 털을 보는 법을 덧붙였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지자 약초에서 의술로 넘어갔습니다. 의술에서 의서로 넘어갔습니다. 동의보감을 읽으셨습니까? 읽었소. 허준 선생의 책이지. 본초강목도 읽었소. 본초강목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저는 구하고 싶었는데 어디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소.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박도령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실수한 것처럼. 연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령님, 마을에서는 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박도령이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보처럼 말이지요? 예. 박도령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오늘 처음 만난 것이니까요. 아니요. 박도령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알아야 할 것 같소. 이 집에 온 이상. 새벽녘이었습니다. 창밖이 희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연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언제부터요? 약초를 아시는 순간부터요. 두 사람은 오래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박판서 댁적장자 박세준이라 하오. 연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박판서라면 3년 전 저희 집안이 억울한 모함을 받았소.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가셨고 유배지에서 돌아가셨소. 재산은 몰수되었고 집은 헐렸소. 그것이 저를 노리는 자들이 있었소. 박판서 댁적장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자들이요. 할머니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 이 외딴 곳으로 데려오셨소. 그리고 바보 행세를 시키셨소. 박세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을 바보로 살았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소. 연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를 노리는 그 자가 최첨지입니까? 박세준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소? 최첨지가 저희 아버지의 빚을 갑자기 독촉한 것도, 딸을 이 집으로 보내라 한 것도 그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세준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소. 최첨지는 저희 집안 재산 문서가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것을 손에 넣으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소. 왜요? 그 문서에는 박판서 댁의 적장자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소. 그것을 관아에 가져가면 저는 역적의 자식으로 잡혀가게 돼요. 연희는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최첨지가 저를 이 집에 보낸 것은 안에서 문서를 찾아오게 하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준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약초를 압니다.
마을 의원도 모르는 것들을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산을 다니며 익혔습니다. 알고 있었소. 연희가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요? 처음 바구니를 보았을 때요. 저 약초들은 아무나 알아보고 캘 수 있는 것들이 아니오. 당신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소. 연희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비밀을 지켜오셨는데. 박세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그날 새벽 처음으로 서로에게 웃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와 박세준은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박세준이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면 멍한 표정을 지었고 사람들이 웃어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면 두 사람은 마당 한켠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빙그레 웃으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박세준은 그를 깊이 알았습니다. 의서에도 밝았습니다. 연희의 약초 지식과 박세준의 의서 지식이 만나자 둘이 나누는 이야기는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이 증상에는 어떤 약초를 쓰겠소? 박세준이 물으면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환기와 당귀를 함께 다리겠습니다. 의서에는 여기에 계피를 조금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했소. 그렇군요. 계피가 혀를 따뜻하게 하니까요. 맞소. 당신 이미 의서를 읽은 것 같소.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그냥 산에서 배운 것입니다. 박세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이 당신 스승이었군요. 마을에서 아픈 사람이 생기면 연희가 약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세준이 뒤에서 처방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박도령댁새 색씨가 약초를 잘 안다던데. 어제 우리 아이 열이 떨어졌다고. 그 집 색씨한테 한번 가봐. 소문이 퍼졌습니다. 연희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구하러 왔고 연희는 하나씩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예, 할머니. 잘하고 있다. 할머니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처음 내가 왔을 때 나는 알았다. 이 아이가 우리 손자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할머니, 우리 손자가 3년을 바보로 살았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지만 내가 온 뒤로 저 아이 눈빛이 달라졌어. 연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손자를 잘 부탁한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 밤에는 박세준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최첨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연희가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는데 낯선 안악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도령댁이 맞습니까?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남원 장터 쪽에서 왔습니다. 연희 아씨 맞으시지요? 예. 안악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연희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연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다가 손이 멈추었습니다.
최첨지가 강서방을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도령 집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가져오지 않으면 아버지를 관하에 고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죄목도 만들어 넣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최첨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박세준에게 말해야 할까? 말하면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부터 최첨지의 심부름으로 이 집에 온 것이라고 의심할까?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관아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최첨지가 다음 단계로 넘어올 것입니다. 연희는 뒷산에 올랐습니다.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오미자 자리였습니다. 박세준이 알려준 자리였습니다. 오미자가 막 붉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오미자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5가지 맛이 났습니다. 신맛,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어떻게 한 열매에 이 많은 맛이 담겨 있는 걸까? 연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할머니가 주무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박세준도 방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심조심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구석 귀줄을 찾았습니다. 뚜껑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면 나무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오? 박세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촛불 빛에 두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연희는 손에 나무 상자를 들고 굳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세준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당신도 나를 이용하려 했군요.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도령님, 저는 됩니다. 박세준이 연희에게서 상자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는데,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는데,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희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갔습니다. 약초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당귀, 천궁, 작약. 연희는 약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최첨지가 강서방을 관하에 끌고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를 사흘 안에 가져오지 않으면 빚을 이유로 가산을 모두 몰수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연희에게 쓴 글씨가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편지를 쥔 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문서를 가져가면 남편이 무너집니다. 가져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관아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자신을 배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연희는 마당 귀퉁이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온 것인가? 도망치지 않겠다 했는데
이것이 결말인가? 먼 산이 보였습니다. 오미자 자리가 있는 뒷산이었습니다. 연희는 오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야.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연희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 알고 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일도 오늘 아침 편지도. 연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울어도 된다. 할머니의 손이 연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연희는 결국 흐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연희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편지를 받았을 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것만이냐? 연희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준 도령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처음부터 최첨지 때문에 이 집에 온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려 했구나. 예.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연희야, 세준이가 화를 낸 것은 당연한 거야. 3년을 숨어 살았으니. 하지만 그 아이도 알고 있다. 뭐려? 내가 그 상자를 들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연희가 눈이 커졌습니다. 들고 나갔으면 어떻게 되었겠니? 최첨지한테 가져다 줬겠지.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어. 들고 서 있었을 뿐이야. 연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준이도 알아.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한 거야. 할머니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내가 이 집에 온 이상 이 집 식구다. 연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말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느니라. 연희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최첨지가 원하는 것이 정말 재산 문서 하나인가? 아니었습니다. 최첨지는 더 큰 것을 원했습니다. 재산 문서를 손에 넣어 박세준의 신분을 관하에 팔려는 것이었습니다. 박 판서택 적장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고발하면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재산 문서는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강서방의 빚도 처음부터 최첨지가 꾸민 함정이었습니다. 강서방에게 빚을 지게 하고 그 빚을 이용해 딸을 이 집에 들여보낸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문서를 훔치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연희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연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세준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령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박세준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굳어 있었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연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아버지가 관아에 끌려간 것, 최첨지의 협박,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것까지. 박세준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연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령님을 팔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잃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지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박세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최첨지의 탐욕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연희가 박세준 앞에 계획을 펼쳤습니다. 최첨지는 재산 문서를 원합니다. 그 문서를 관아에 가져가서 도령님의 신분을 고발하려는 것이지요. 그렇소. 하지만 만약 도령님이 먼저 관아에
진짜 신분증표를 들고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박세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집안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러 나온다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면, 최첨지가 먼저 고발하기 전에 도령님이 먼저 나서시는 겁니다. 박세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증거가 충분하겠소? 3년 전 일이요. 있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3년 전 거짓 증언에 가담했던 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는 최첨지에게 가짜 문서를 건네겠습니다. 가짜 문서. 예. 그럴싸하게 만든 가짜 재산 문서를요. 최첨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것입니다. 탐욕이 눈을 멀게 하니까요. 그 문서를 들고 관하로 달려가는 순간 도령님이 진짜 증표를 들고 나타나시면 됩니다. 박세준은 한참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하오. 당신이 최첨지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오? 연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왔으니 이 집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집 사람이 위험하면 막아야지요. 박세준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소? 예. 처음부터 최첨지가 당신을 이 집에 보낸 것을 알면서 왔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빚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은 이 집 마당의 약초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약초 때문에 바보가 이런 약초를 심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세준이 잠시 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연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방문 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희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가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박 판서 댁문서 양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글씨를 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느냐? 조금요. 괜찮다. 최첨지는 욕심이 많아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야.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연희는 문서를 가지고 최첨지를 찾아갔습니다. 첨지 어른, 말씀하신 것을 가져왔습니다. 최첨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 역시. 영리한 아이야. 최첨지가 문서를 낚아챘습니다. 황급히 펼쳤습니다. 박 판서 댁 재산 목록. 박 판서 댁 적장자, 박세준의 이름. 최첨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탐욕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요? 곧 풀어주겠다. 걱정 마라. 최첨지는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연희는 최첨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다. 최첨지는 그 길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도록 뛰었습니다. 평소 점잖은 양반 행세를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원님 앞에 섰습니다. 원님, 이 문서를 보십시오. 박 판서 대기역적 집안의 적장자가 남원 땅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원님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갓을 반듯하게 쓰고 도포를 곱게 차려입은 청년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멍청하고 어눌하던 박도령이 아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타났지? 청년이 원님 앞에 섰습니다. 원님께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원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청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판서택 적장자 박세준이라 하옵니다. 최첨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세준이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박판서택 가문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3년 전 저희 집안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모함에 가담한 자들의 이름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원님이 두 문서를 나란히 받았습니다. 한참 살펴보았습니다. 최첨지가 가져온 문서를 들었습니다. 박세준이 가져온 문서를 들었습니다. 나란히 놓았습니다.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최첨지의 문서에는 박판서택 도장이 없었습니다. 박세준의 문서에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최첨지. 원님의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최첨지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가짜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속은 것입니다. 이 문서를 준 것은 박도령 댁 색시였습니다. 원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색시가 가짜 문서를 주었다. 박세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님, 그렇습니다. 제 처가 최첨지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이 자리로 유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진짜 증표를 제가 직접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원님이 박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가 먼저 고발하러 오기 전에 내가 직접 나타난 것이냐? 그렇습니다. 원님이 최첨지를 보았습니다. 최첨지, 내가 가져온 문서는 가짜다. 가짜 문서로 관아를 기만한 죄가 하나. 최첨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박세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님, 이 자는 3년 전 저희 집안을 모함하는데 가담한 자입니다. 당시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의 명단에 이 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박세준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원님이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관아 아니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남원 땅에서 불법으로 이 자를 불려 양민을 협박해온 자입니다. 저희 장인도 이 자에게 처음부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최첨지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최첨지에게 시달려온 사람들이 앞다퉈 들어왔습니다. 원님, 저도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요, 최첨지한테 집을 빼앗겼습니다. 이자를 10배로 불려서 가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최첨지의 측근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을 알겠습니다. 저도요. 최첨지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원님이 선언했습니다. 최첨지는 가짜 문서로 관아를 기만한 죄, 양민을 불법으로 협박하고 재산을 착취한 죄, 3년 전 거짓 증언에 가담한 죄를 합하여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원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첨지가 땅바닥에 엎어져 빌었습니다. 평생 점잖은 양반 행세를 하던 자였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은 마당에 이마를 받고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최첨지를 끌어냈습니다. 관아 마당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강서방이 관아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관아 문 밖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서방이 연희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연희야. 연희가 달려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연희야, 아비가 정말 죄인이다.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서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살렸다. 아비가 망쳐놓은 것을 내가 다 살렸어. 아버지, 일어나세요. 연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연희야, 어머니. 어머니가 연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연희야. 소희도 뛰어왔습니다. 언니 앞에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적셨습니다. 언니. 연희가 웃었습니다. 왜 울어? 내가 가야 했는데. 내가 갔어야 했는데. 언니가 다 했잖아. 내가 갔으면 이렇게 됐겠어. 소희가 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박세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연희 앞에 섰습니다. 고맙소.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한 것입니다. 박세준이 오래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방에서 비명 지르지 않아서 고마웠소. 연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봄볕이 가득했습니다. 원님이 박세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박 판서 댁집안의 억울함은 상급 관아에 보고하겠다. 3년 전의 일은 다시 낱낱이 조사될 것이다. 박세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할머니가 관아 문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남매들을, 두 사람을, 그리고 봄볕을.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 됐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남원 땅에 두 가지 소문이 나란히 퍼졌습니다. 하나는 박 판서 댁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박세준이 과거에 급제해 벼슬을 받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원에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신통한 의녀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산에서 직접 약초를 캐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판서 댁마님이라 했습니다. 마을 우물가. 연희가 약초 바구니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수하지만 눈빛이 깊고 맑았습니다. 소희가 달려와 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오늘도 산에 다녀온 거야? 응. 언니는 참. 이제 마님인데 약초는 왜 직접 캐러 다녀? 연희가 웃었습니다. 이게 좋아서. 언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소희가 팔짱을 끼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란히 우물가에 섰던 두 자매가 다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평범하다고 해도
수수하다고 해도, 바보 신랑에게 시집 간다고 해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의녀 아씨, 우리 할머니가 많이 아파요. 연희는 약초 바구니를 단단히 고쳐 들었습니다. 가보자. 연희가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소희가 그 뒤를 따라가며 외쳤습니다. 언니, 나도 데려가. 둘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매화나무 아래를 지나면서 연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그 복이었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 향이 퍼졌습니다. 세상이 바보라 손가락질해도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연희는 수수하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소희처럼 예쁘지도 않았고 말솜씨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빚 때문에 바보 신랑에게 떠밀려 가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도 도망치지 않는 용기. 가진 것으로 살아남겠다는 단단함. 혼자 짊어지지 않고 손을 내미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바보 신랑에게 떠밀린 첫째 딸은 그렇게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에 속아 진짜 복을 걷어찬 자는 후회하고 진심을 알아본 자는 평생 복을 누린다 했습니다. 하늘은 모두 보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개뚜기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